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조은희입니다.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곳에서 우리의 역사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중랑구에는 망우리 공원묘지가 있는데요. 망우리 공원묘지에 묻혀 있는 우리 인사들을 통해서 통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에 살고 있는 전영선입니다. 네, 중랑구에 사시는군요. 네,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망우리 공원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네.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실지 역사적으로 많이 이름을 남기신 한역을 그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설가 계용묵 선생입니다. 계용묵 선생님이요? 어떤 분이시죠? 근대문학의 한 획을 그은 분이시고요. 190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평안북도 선천 출신이신데요. 우리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백치아다다, 그 다음에 최서번과 같은 작품을 남긴 소설가입니다. 계용묵 선생님 하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백치아다다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백치아다는 되게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네. 하지만 이제 출발이 됐었던 건 소설이고요. 네. 계용묵 선생님은 이제 별을 헨다라든가 최서방이라든가 이런 소설 작품, 그 다음에 수필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백치아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또 노래도 만들어졌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네, 백치아다다 어떤 소설인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백치하고 아다다라고 하는 그 제명에서 일단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네. 주인공은 이제 언어 장애가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모자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다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명이자 별칭으로 이름이 붙었고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순수한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구했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나고 어렵게 다시 사랑을 찾게 되었지만은 돈 때문에 다시 배신을 당하고 그 돈을 없애고자 강물에 던져버렸다가 다시 이제 그 돈을 찾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백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곧 너무 돈만 알고 있는 이런 세태를 쫓아가는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의 의미도 좀 담고 있고요. 과연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던져준 문제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계용묵 소설은 대체로 이제 시대를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려고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대 문학인들이 가졌던 문제의식하고도 소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문학인들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이제 식민지 시대에 어려웠었던 삶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조명하고 드러내고자 했었고요. 네. 계용묵 선생이 이제 1927년도에 조선문단의 최서방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그 작품 역시도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당시는 굉장히 너무 어려웠었던 결국 이런 지주의 어떤 횡포라든가 이런 폭리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제 고향 땅을 떠나갔었던 당시대의 생활상들, 모습들을 문학 작품으로 잘 형상화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계용묵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는 있기도 한데요. 문학인으로서 세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제 문학의 역할이라고 또 보고 있고 그 역할을 대표했었던 작품이 바로 백치아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시대상을
졌었는데 그 시대상을 반영을 했었지만 실천에 옮기기 힘들었다. 저는 어쩌면 뭐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글쎄요, 생각이 이게 들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행동과 실천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지만 네. 문학가로서의 역할은 또 문학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대를 묘사를 하고 네.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후대에 남겨진 기록으로 당대 삶을 또 반추해 보는 것이 또 문학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평가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 대학가에서 그 노래로도 많이 불려졌다고 백치하다다와 관련된 노래 불려졌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대학가 제가 다닐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알고 있으신데 교수님. 피하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뭐 저희 80년대를 이제 다녔던 대학생들은 많이 불렀었고요. 그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고 싶었으나 말하지 못하는 그 식민지적 상황하고 80년대 우리 정치 상황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백치아다다라고 한 노래를 술자리에서 좀 많이 불렀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백치아다다는 1935년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나혜심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제가를 직접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영화로 또 만들어졌고요. 87년도에 이제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그 사이에 또 문주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이심의 원곡을 이제 리바이벌해서 부르면서 대학가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 문주란이 부른 노래가 많이 불렸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네네. 노래인데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감성에 맞게 이제 뭐 다시 한 번 더 불려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유통했었고요. 노래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노래도 좋았지만은 시대적 맥락에 많이 이제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대학생들한테 불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저도 찾아서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아마 유튜브 들어가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옛날 노래를 불러준 프로그램에서 분위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노래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계용욱 선생님이 이 분단과 통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향이 이제 평안북도 선천이고요. 본명은 이제 하태영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었지만 이제 필명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광복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문단 활동도 했었고 이제 출판 활동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61년도에 이제 사망하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당시에 이제 이태원에 있었던 공동묘지에 이제 묻히셨다가 망우 공동묘지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망우리에 이제 묻혀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뭐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계용욱 선생님 자체가, 그러니까 망우공원묘지에 계신 것 자체가 분단으로 인한 슬픔이라고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죽어서도 고향을 갔어야 됐는데 이미 이제 남북이 갈린 상황에서 고향으로 갈 수 없었던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게 된 실향 이삼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계용욱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의 아픔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서 고향에 들어가지 못한 개인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망우공원묘지에서 오늘 이제 통일 이야기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다음에 한번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바람을 갖겠습니다. 네, 노래도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조은희입니다.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있었지만 잘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역사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중랑구에는 망우리 공원묘지가 있는데요. 망우리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을 소개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전영선 교수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용선입니다. 중랑구에 거주하시는군요, 교수님. 네, 오늘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망우리 공원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망우 공원묘지에는 이제 역사적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으신 영화인 춘사 나운규 선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춘사 나운규 선생님이면 아리랑 그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영화 작품이 아리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리랑은 네. 엄청나게 당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때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한 2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는 공통의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영화 또 주제가 아리랑이 또 알려지면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대단한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입니다. 네. 아리랑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대한민국 또는 이제 한민족이면 어디든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정선 아리랑을 시작해서 남북이라든가 해외까지 알려져서 여러 아리랑이 있는데요. 네. 언제부터 불려졌고 어느 정도로 있는지는 여전히 이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열려진 노래로서 다양한 아리랑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민요입니다. 전통 민요가 아니라 신민요로서 불려졌던 이 아리랑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남북한 간에서도 단일팀을 할 때 그 단일팀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아리랑이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영화인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활동했었던 독립투사이기도 합니다. 춘사 나운규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3.1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수천 장을 이제 인쇄를 해서 직접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태극기를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시위에 이용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홍범도 장군이 있었던 북간도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독립활동도 했었고요. 해령하고 청진 있는 회청선 터널 폭파에 이제 직접적인 활동을 하면서 투업도 하셨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조국 강복을 위해서 애썼던 일종의 이제 한 수단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혈 애국지사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영화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워낙 영화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네. 원래 이제 1902년도에 이제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회령이라고 하는 곳이 아무래도 만주하고 좀 가깝고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조국 강복을 위한 어떤 그 조직이라든가 활동에 참가하셨고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이 식민지 상황을 좀 알리면서 국민 계몽 운동의 차원으로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출연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재다능했죠. 네.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제작도 하고 각본도 쓰고 원래 이제 처음 혼자 다 하신 네. 영화는 이제 재능이 태어났던 분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예리매라고 하는 극단에 들어가셔서 이 영화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예리매라는 조직 단체가 일본에서 유학했었던 영화인들이 이제 계몽 사업의 일환으로 민족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단체였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연기 세계를 알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백란 감독이 있었던 그 운영전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엑스트라로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네. 뭐 시작부터 연기력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뭐 심청전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었고 그 후로 이제 나온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독립 프로덕션을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한 15년 동안에 이 29편 영화를 나온규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직접 뭐 대본을 쓰고 했었던 것이 26편이었고요. 그중 15편은 주인공을 맡아서 직접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혼자 다 이렇게 모든 걸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리랑이 남북 관련해서 남한과 북한 관련해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아리랑이 담고 있는 함의가 있거든요. 네. 아리랑은 이제 1926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원래 부제가 이제 개와 고양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뭐 지금은 뭐 반려동물로서 개와 고양이 사이좋기도 하지만은 원래 네. 이제 공존할 수 없는 두 관계.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갑자기 언어를 잃어버리고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일본 순사를 찔러 죽이면서 비로소 말을 하게 되면서 아리랑 고개로 끌려가는 이 장면이 나오고요.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일제 순사를 칼로 찔러 죽이면서 비로소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자마자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야 되는 네. 뭔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시적 상황을 잘 담은 노래이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2002년부터 대집잔치조 예술공연 아리랑을 공연하면서 이춘사 나온규의 아리랑을 원본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시작할 때 아리랑 민족의 고난을 상징할 때 바로 이 나온규의 주제가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였었던 아리랑을 이제 주제곡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남북 체육회담에서도 이런 아리랑을 공통의 노래로 결정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단이라든지 통일과 관련되어서 이 춘사 나온규 선생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남과 북에 흐르는 공통적인 정서를 예술로서, 영화로서, 그 다음에 노래에서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시던 중간에 아리랑 고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 아리랑 고개가 있거든요. 그게 그 고개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나온규 선생과 많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민족의 슬픔과 한을 노래하는 아리랑이지만 이제 남북이 좀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리랑을 부르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온규 선생이 그 망우리 공원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계신 거죠? 아닙니다. 이제 광복되고 나서 여러 가지 독립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요. 네. 93년도에 이제 건국훈장이 이제 추서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대전 현충원. 대전 현충원으로 이제 이장을 하셨죠. 네. 그래도 이제 보면은 거기 계셨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네네. 다시 한번 이 나온규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 망우리 공원묘지에 정말 저희가 생각 못했던 많은 인사들이 묻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좀 아픔이었죠. 당시에 이제 북쪽에 연고를 두셨다가 이제 분단이 고착되면서 넘어가지 못했던 분들이시거나 네. 일제 치열한 감시망을 통해서 묘지를 돌보기 어려웠던 그런 애국지사들이 묻혀 있었던 흔적을 망우공원묘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전원선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했던 춘사 나온규 선생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통일과 관련되어서 우리 동네에서 이러한 이제 가까이에 이러한 이제 통일과 민족의 역사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조은입니다.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있지만 잊고 지냈던 우리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중랑구에는 망우리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망우리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 통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 있는 정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중랑구에 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중랑구는 아니고요. 저는 네.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양천구. 네. 그 유명한 목동.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망우리 공원묘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을 좀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1919년 3.1운동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역사에 이야기되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유관순 열사죠. 아, 네. 유관순 열사가 현재 망우리 공원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 아우네 장터 네, 맞습니다. 천안 이쪽 아닌가요? 유관순 열사는 이제 고향은 천안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16살에 이화학당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을 당시에 그 3.1 만세 시위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3.1 만세 운동이 벌어졌으니까 학교가 휴교가 되고 뭐 이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신 거죠. 근데 이 3.1 만세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도 3.1 만세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4월 1일 날 그 유명한 이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지는데 유관순 열사가 아주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체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망우 공원묘지에? 글쎄요, 조금 의아하고 네. 저도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묘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네네. 이 아우네 장터에서의 그 3.1 만세 시위로 체포가 된 이후에 유관순 열사가 이제 공주지방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경성법원으로 넘어와서는 최종적으로 3년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시는데 이 형무소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제 그 가만 계셨던 게 아니고 이 형무소에 계셨던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만세 시위를 계속해서 이제 벌려 나갔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겪게 되고 이러면서 끝끝내 1920년 별로 그러니까 이 옥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제 그 일제 고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192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한 이후에 이 시신이 곧바로 가족들에게 인계되거나 이렇지 않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시신이 이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네. 그 모교였던 이화학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화학당에서 이제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 당시에는 망우리에 이 묘지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태원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불야성 같은 이태원. 그렇죠. 지금 뭐 서울에 아주 핫한 플레이스죠. 그 지역이 네. 그 일제 시대 1920년대, 30년대는 공동묘지 지역이었습니다. 어머, 저 진짜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30년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이제 그때 돌아가시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신 거죠.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1937년경쯤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계속 도심이 확장이 되고 하면서 아마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태원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묘지를 이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이제 망우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된 무덤이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 통계적으로 한 4만 기 이상, 한 4만 2천 기 내지
한 4만 3천 기가 네. 있는데 안타깝게도 무연고 묘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관순 열사의 묘지도 이제 무연고 묘지로 처리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이때 무연고 묘지에 있는 분들의 시신은 다 모아서 합장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이제 망우리 공원 묘지, 그 당시는 망우리 공동 묘지였죠. 그렇게 이장이 되니까 유관순 그 열사의 묘지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합장되어 있는 묘에 계실 것이다. 뭐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그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어떤 기념 탑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세워서 여기에 유관순 열사의 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때 당시 유관순 열사가 18살. 18살입니다. 그러니까 1902년 네. 천안에서 태어나셨고요. 16살 정도에 이제 이화학당으로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이화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1919년 3.1 만세 시위가 벌어질 때 17살이죠. 17살 때 만세 시위에 참여를 하셨고 18살 때 이제 옥사를 하신 것이죠. 네. 아, 18살이면 지금 제 딸 나이랑 똑같은데요. 예. 그때 시대 상황이 사실은 그 젊은 네. 이들한테 많이 힘든 역사적인 것들을 지내오면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우리가 그 나이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이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른이 되는 나이가 좀 빨라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살에 이화학당, 17살에 만세 시위 참여하시고 바로 고향에 내려와서 또 만세 시위를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마지막에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옥사를 하셨다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태원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네. 사실은 제가 클 때만 해도 망우리 공동묘지였고 네네.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사실은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네. 우리 공원묘지에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망우리 공동묘지였죠 그 당시는. 그리고 이게 아마 1998년 정도에 새롭게 좀 단장을 하면서 공원묘지로 이제 관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관순 열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망우리 공원묘지에 합장되어 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죠. 그분들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합장 형태로 망우리 공원묘지에 모셔져 있는 것. 천안에는 이제 유관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장되어 있는 곳은 망우리 공원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동네 그 통일 이야기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조은희입니다.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었던 공간이지만 통일과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중랑구에는 망우리 공원묘지가 있는데요. 망우리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에 있는 정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망우리 공원묘지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교수님 중랑구에 사시죠? 아닙니다. 저는 네네. 중랑구에서는 조금 멀리 있는 네.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양천구. 네. 다음번에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는 한번 그쪽으로 네, 가보도록 하죠, 꼭 교수님. 한번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오늘 망우리 공원묘지 안장도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실지. 이분 조금 의외의 분인데 이제 조봉암 선생님이라고 네. 1950년대 진보당 사건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고향은 강화도예요. 네. 인천 분이신데 현재 안장돼 있는 곳은 망우리 공원묘지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조봉암 선생님 하면 제가 독립운동가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네,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공산주의 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보실 수 네. 있겠죠. 1899년에 강화도에서 태어나셨고요. 사회주의 운동에 이제 발을 들이셔서 모스크바의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도 하셨고요. 1920년대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조선 공산당을 설립하기 위한 여러 차례에 걸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공산당 창당 및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을 하신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공산주의 운동 또는 사회주의 운동을 네. 하신 분이시군요. 네, 네. 네네. 사회주의 운동가로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될까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다가 네네. 이제 1930년대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죠. 체포가 돼서 국내로 이제 이송이 돼서 들어오신 이후에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활동을 하실 때는 박헌영이 만들었던 조선공산당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박헌영과의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국내에 사회주의 운동의 어떤 헤게모니는 이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운영과 또 인민위원회에 관련된 운영들, 또 노선들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박헌영과의 좀 갈등이 있어서 네. 박헌영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 편지를 보내는데 원래는 이 편지가 공개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편지가 공개돼 버립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박헌영을 비난하는 서한,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게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글쎄요 이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상적 변절인 것이고 또 조봉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경직된 어떤 노선에서부터의 어떤 전환, 어떤 노선의 전환 뭐 이렇게 좀 자신의 입장들을 좀 바꾼 것이죠. 네네. 그래서 46년도부터는 굳이 좀 따지자면 사회민주주의적 어떤 노선으로의 전환을 수정하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해방 공간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네, 이러한 갈등들이 조금 네, 있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박헌영을 둘러싼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을 둘러싼 조봉암 선생과의 갈등도 있었고 또 뭐 다른 또 갈등도 있었지만 네.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조봉암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박헌영의 어떤 조선 공산당의 노선이 좀 너무 좀 경직되고 네. 또 너무 또 그 투쟁 일변도고 뭐 이런 네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이런 비판들을 이제 공개적인 서한 형태로 해서 그 서한이 다 공개가 됩니다. 네. 신문지상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상적인 전환을 선언한 셈이 된 것이죠. 네. 이분이 그 독립운동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치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거. 그렇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상적 전환 이후에 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48년도에 수립이 되죠. 이때 재헌의회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재헌의회 선거를 할 때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또 김구 선생님 그룹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보이콧을 했죠, 선거. 네. 근데 조봉암 선생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고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네. 예,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이제 계속 늦춰져 왔던 농지 개혁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2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제3대 국회 부의장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초기에 굉장히 주요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그렇네요. 있겠죠. 네. 예. 그리고 행정까지 농지개혁까지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에도 출마하셨죠. 당선은 안 됐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봉암 선생님이 이제 제2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제 출마를 하시는데 제2대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하고요. 네.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그때 굉장히 파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 여당에서는 이승만,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제 신익희라고 하는 또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이죠. 이분이 출마를 하시는데 이 신익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이제 조봉암 선생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거가 치루어지는데 약 200만 표 이상, 비율로 보자면 한 30% 정도를 아마 득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신익희 선생을 뽑은 투표수를 만약에 조봉암 선생이 받았다면 그런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거고 거의 이승만과 거의 비슷한 표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의 이제 라이벌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승만 쪽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조봉암 선생을 좀 견제해야 될 네. 이런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30%면 정말 높은 지지율이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 드는데. 당시도 무소속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무소속으로서 30% 이상의 득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승만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렇네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렇죠. 멀리하고 싶은. 예, 네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아마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참 이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진보당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으니까 사실은 당이 있어야지 조직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58년도에 진보당을 조직합니다. 근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이 진보당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또 이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이 내걸었던 노선이 당시 이승만 정부가 내걸었던 이 통일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북진 통일입니다. 그런데 조봉암 선생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죠. 네. 남북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승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도전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보당을 간첩 사건으로 엮어서 조봉암 선생을 당시 이제 그 양명산이라고 하는 북한이 보낸 난파간첩이다 이렇게 알려진 네. 양명산으로부터 이제 선거 자금 혹은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게 되고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이때 사형 언도를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이걸 판결하는 판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일부 판사는 좀 소극적이나마 좀 저항을 하는 뭐 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 59년도에 네. 교수형에 의해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고요. 거의 바로. 예, 일반적으로는 사형이 언도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금 두고 보거든요. 네네. 옥살이를. 근데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되고 네. 이제 집행된 이후에 시신이 가족들에게 인계가 돼서 지금의 망우리 공원묘지에 네. 묻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망우리 공원묘지에 계시는군요. 네, 네. 예. 국가보안법 되게 분단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 시기 끝나고 정부 네. 수립 요 사이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정치가 그렇죠. 였고 현대사의 이 아픔을 이렇게 담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50년대 그 오목한 시절에 이승만의 이제 어떤 이승만이 모든 걸 다 좌우하고 있었고 네. 북진 통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었을 시기에 네. 평화 통일 노선을 주장했고 또 남북의 협상을 주장한 굉장히 선구적인 어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면면이 이어져 와서 현재 우리가 바라는 평화 네. 그리고 평화에 의한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선구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망우리 공원묘지에 묻혀 계신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평화통일과 관련된 네, 1950년대에 네. 주장을 하시면서 하셨던 사상가 네. 오늘 또 한 가지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조은희입니다.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평소 잘 모르고 있었던 역사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망우리 공원묘지가 있는 중랑구에는 망우리 공원묘지에 많은 분들이 묻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통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망우리에 가까이 살고 있는 전영선입니다. 네. 교수님 망우리. 네,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중랑구이고요. 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 망우 공원묘지입니다. 네.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묻혀 계시기 때문에 망우 역사 문화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망우리 공원묘지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산책도 많이 하시고 역사 문화를 배우는 공간으로 재탄생된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공원이라기보다는 망우리 공동묘지로 저는 인식이 돼 있어서요. 뭐 천설의 고향 다 옛날 얘기고요. 지금 네. 너무 훌륭하게 잘 꾸며져 있는 네. 산책로이자 역사 문화의 산 교육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예술가 쪽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네. 대한민국의 서양 미술을 대표하는 한 분이시죠. 화가 이중섭 선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소의 이중섭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섭의 작품 세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흰소, 또 네. 뭐 싸우는 소 이런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소재 하나였었고요. 그 뭐 소라든가 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굉장히 이제 민족적인 어떤 상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순진무구한 이런 세계를 표현했었던 작품을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소는 이중섭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중섭의 미술은 사실 소도 되게 유명하지만 진짜 그 교과서에서도 실리고 전시회도 참 많았고 저는 제주도를 갔을 때 거기에 미술관,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고 거기 지냈던 집도 방문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도에도 많은 흔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전쟁 시기에 이제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작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중섭의 어떤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념관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 출신이어서 거기 있나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건 아니고 고향은 이제 평안북도 이제 평원군이 고향이시고요. 1916년에 이제 평안북도에서 평안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려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외가가 있었던 평양에서 대부분의 이제 유년시를 보냈었고요. 근데 외갓집이 굉장히 이제 잘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넉넉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미술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화가의 꿈을 평양에서 대부분 보내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제주도 기념관에서 본 거는 일본에서도 활동했다라고 하던데. 예, 이제 뭐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게 됐던 것은 이제 오산학교에 다니면서 미술 선생을 만나면서 그때 이제 서양화가였었던 임영련 선생을 만나면서 서양학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36년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뭐 대한민국 근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쾌대 같은 화가들을 만나면서 이제 조선인 신미술가 협회를 조직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되면서 고향인 이제 그 평원구로 돌아갔다가 일정 계기가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필화 사건으로 알려진 응양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게 됩니다. 아, 네. 응양 사건은 혹시나 아유. 예. 응양 사건은 이제 조선문학가동맹 원산지부에서 발행한 시집 이름이고요. 근데 이 응양이라고 하는 것이 시집인데 거기에 이제 이중섭 선생이 이제 표지를 그려줬었습니다. 근데 이 응양이라고 하는 시집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검열이 일어났고 결정적으로 북한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시풍을 이제 검열하는 그런 사건이 크게 벌어졌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북쪽에서의 문학 활동과 예술 활동에 대한 한계를 느꼈었고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남을 해서 남쪽에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뭐 작품 활동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좀 불우하게 지내셨어요. 뭐 이제 기반도 많지 않았었고 특히 전쟁과 같은 시기에 예술 활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뭐 부산, 통영, 제주도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고 그 유명한 그 은지화라고 해서 담배 조각에 그림을 그렸던 것도 사실은 미술 도구를 살 수 있는 미술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작품 활동을 했었고요. 서울에 와서도 이제 그 천재성을 알아본 친구들이 전시회를 좀 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걸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게 말년을 좀 보내다가 돌아가셨고 지금 망우 공원묘지에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활동하셨다는 건 저도 이제 기념관에서 봤었는데 아마 부인이 일본 분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분하고 결혼을 했었고요. 부인이 대단한 이제 자긍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작품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았었고 당시에 이제 그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남겨야 된다는 열정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부인과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는 게 맞는 거군요. 예, 그래서 네네. 그림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등장하거나 네. 가족들이 나오고 이제 뭐 그냥 아무것도 있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은 네. 그러한 이제 본인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버리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었던 소박한 이런 정서를 담은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안남도 평원 출신인데 북한에서 이제 전쟁 시기에 내려오게 예. 됐고 망우 공원묘지에 묻히게 된 사연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극빈 생활을 좀 했었고요. 전쟁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제 1956년도에 이제 간암으로 사망을 하셨죠. 네. 그런데 병원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사실 어디 돌볼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망우리 공동묘지에 네. 이제 안장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사에 좀 비극으로 남아있는 그 현장을 바로 망우 네. 역사 공원묘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한국 화단의 천재 서양화가 하면 이중섭의 소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 망우 공원묘지에 이렇게 묻혀 계신다고 하니 우리가 한 번 더 분단과 이런 평화를 생각하면서 공원묘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조은희입니다.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 동네 가까이에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통일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중랑구에는 망우 공원묘지가 있죠. 그 망우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이런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통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 있는 정영철이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중랑구는 아닙니다. 네네. 교수님 중랑구 아니고 저는 양천구에 있습니다. 네네 양천구 네. 우리 동네 통일 이야기 양천구 다음번에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교수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망우 공원묘지 안장돼 있는 분들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망우 공원묘지에는 우리의 역사 관련해서 중요하거나 기억해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만해 한용운 선생님 이야기를 네. 해볼까 합니다. 만해 한용 선생님이면 네. 그 중의적 표현으로 표현되는 그 님의 침묵의 님. 저 그거에 되게 많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국어 성적 냈었는데요. 맞죠? 그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이제 승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그리고 또 소설도 쓰셨고요. 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1926년에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을 발표를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시가 이제 다들 아마 한 구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가 아주 대표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는 일제 시대의 일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갖고 네. 있는, 그래서 이 만해 선생님은 시인이지만 동시에 저항 시인으로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항 시인 하면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네, 네. 독립운동도 그렇죠. 하셨죠? 그러니까 저항 시인으로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뗄 수 없이 연관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죠. 1879년에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셨고요. 1908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1905년 같습니다. 1905년에 지금의 그 백담사에서 영재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는데, 그때 받았던 이름이 용운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용운 그 만해 선생님의 본명은 한정석이고요. 본명이 한정석이고, 이제 그 불교에서 받은 이름이 한용운이고 호는 만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해서 33인 민족 대표의 1인으로 네. 참여를 하셨죠. 네. 그러면 승려이기도 하고 시인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시인이시고 상황에서. 네. 이제 또 독립운동가이고, 네.
또 하나 그 만해 스님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불교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불교가 굉장히 많이 이제 관성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불교 개혁 운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런 네.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청도의 태생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네. 스님이니까 네. 이제 전국에 있는 사찰들 이곳저곳을 이제 많이 다니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서울에서 사셨습니다. 몇 번 투옥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불교 그 항일 단체인 만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책임자이기도 하셨고, 또 1927년도에는 그 좌우 합작으로 이루어진 그 신간회 그 서울 지회 지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고, 네. 이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투옥되셨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셔서는 서울에서 아마 성북구,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성북동쯤에서 아마 그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을 하셨는데, 만해 스님의 반일 정신이 어느 정도냐면 총독부가 있는 건물을 보기 싫다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창문도 내지 않고 집도 북향으로 짓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천암선 육당 천암선 선생이 이제 만해 스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이고 제자뻘 되시는 분인데, 만해 스님이 이제 거의 이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이렇게 그 집거하시는 중에 천암선 이제 육당 선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님 뭐 이야기하니까 만해 선생님이 이 당시 이제 육당 천암선은 뭐랄까 이제 변절, 변심 네. 뭐 이런 상태여서 친일. 예, 친일로. 그래서 만해 스님이 천암선 선생이 오자마자 나는 천암선이라는 이름을 모른다. 천암선은 작년에 죽어서 이미 나는 장례를 지냈다. 나는 네. 그런 이름 모른다. 이럴 정도로 반일 의식이 굉장히 투철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왕고집이라고 할 만큼 반일 정신을 고취하셨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사실은 저 학교 교수님 학교 다닐 때부터 네, 교과서에 나오셨을 네, 거고, 네. 지금 현재 학생들도 아마 네. 만해한용운 하면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옥도 많이 당하시고, 네네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망우 네네. 공원묘지에 안장해 그러니까 계신 거죠. 안타깝게도 1944년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광복을 1년 남겨놓고 네.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중풍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을 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65세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 65세가 되는 때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도 뭐 혈색과 이런 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3일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지켜봤다 그럽니다. 혹시 일어나실까 봐서. 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이제 변화가 없자, 스님이니까 불교계에서의 장례는 이제 화장을 하죠. 네. 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보통은 이제 화장을 하면 그 뼈를 추리거나 혹은 다비식이라고 해서 그 사리 같은 게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그것만 따로 이렇게 탑이나 이런 곳에 보관을 하거나 뭐 매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제 주변 분들이 어디 안장을 해서 모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의 망우 공원묘지에 이렇게 이 당시 돌아가시자마자 네. 망우 공원묘지로 안장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망우 공원묘지 하면 사실 저희가 저 클 때는 망우리 공동묘지였어서 네, 사실은 그냥 좀 이렇게 터부시되어 왔던 장소였는데요. 이렇게 네. 많으신 분들이, 네. 유명하신 분들도 네, 네. 계신다는 게 사실 이번에 처음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그 당시는 이제 공동묘지였겠죠. 네. 그래서 그곳이 이제 망우리 공동묘지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망우리 공동묘지로 이렇게 모셔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망우리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일부 또 인사들은
또 현충원이라든지 음. 또 다른 곳으로 이장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해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전히 망우 이제 지금은 공업묘지죠. 네. 망우 공업묘지에 그대로 또 계시는 것이죠. 네. 중랑구에 있는 망우 공원묘지, 이제 망우 그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이제 탈바꿈을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우리 네. 동네에 네, 있는 네. 곳인데요. 오늘 참 많은 내용들 그리고 네. 통일과 평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네, 네. 많이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만해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내용을 또 가지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